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김종인입니다. 정부가 지난 19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2.4% 성장을 달성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2.0%가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니까 2.4%라면 올해보다는 분명히 성장률 면에서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투자 유치를 100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조 원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정부가 왜 100조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지에 대해 세세히 밝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실제로 100조 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장률도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내외 연구기관들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좋게 본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가 여러 가지 혁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평소와 좀 다르게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야, 즉 국내 정치권의 좀 대표적인 경제통 두 의원을 모셔서 오늘은 두 분만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두 의원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얘기 당연히 해보고요. 무게는 내년도 또 그 이후 조금 더 먼 미래를 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3698로 여러분들 또 말씀 듣도록 하고요. 한 분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최은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왼쪽으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포트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며칠 남긴 했습니다. 올해 경제 일대 얼추 다 갔기 때문에요. 2019년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부분을 나눠서 두 분께서는 올해 경제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에 대한 총평을 들을 텐데 이건 우리 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경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좀 추상적인 말씀 같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예. 과거 우리 IMF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경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 수요를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부 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양극화 거죠. 문제.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정책들이 2019년도에는 아무래도 이런 좀 포용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지 않았나.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그렇죠. 갖추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은 잘 잡았는데 그걸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너무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과욕이 나타나서 좀 부작용은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가는 방향은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하기 어렵다는 데는 우리가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의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실제 온도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하향 추세에서 GDP 성장률이 옛날 고도 성장기를 생각하면 좀 낮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실적치로 보면은 이 벤처 투자 금액이 역대 최상이라든지 또 창업 기업 수가 또 가장 최고라든지 신용평가 수준도 상당히 높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실까? 그 부분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은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성장이 그렇죠. 이루어야 되는데 한 2% 성장도 상당히 이제 이 정부 주도 그렇죠. 성장이 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또 수출 같은 게 계속 떨어지고 건설 투자 같은 것도 떨어지고 예. 이런 거 이제 실제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정책에 이어서 소상공인 예. 자영업자들이 뭐 폐업을 하는 예.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해고당하는 부분 이런 예. 부분들은 실제로 느끼는 국민의 체감 온도고 그렇죠. 정부나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실제 온도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괴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뭐 포용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은 당분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방향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좀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실 때 실제 어떤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분명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우리 최윤열 의원께서는 올해의 경제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제 같은 질문을 우리 김 의원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 또는 한 나라 경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우선 처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득 분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성장도 되고 분배도 잘 되면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용.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그렇죠. 잉여를 나누는 이걸 포용이라고 정의한다면 예. 예. 그렇게 결과치로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성장이랄까 분배, 일자리 또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2019년은 굉장히 아쉬운 한 해였다. 2018년에 비해서 악화되었고 분명히 이 추세가 지속되면은 2020년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예. 예. 지금 그 포용은 좋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고 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예.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이 맞다는 거는 저도 이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인정을 하시지만 이거는 방법이 저희 보수 그 시장 경제론에서도 일관되게 원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해소와 격차 해소였거든요. 목적은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게 문제 삼는 것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 목표는 좋은데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왜 해냈냐? 결과를 보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뭐 각종 기초 지표, 무슨 국가 신용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경제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체온이나 혈압이나 당뇨 수치나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숙련된 의사 눈에 볼 때는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금방 건강 망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그런 상태다. 초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장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고요. 우리가 2008년 또 1998년 외환 위기 때 겪어봤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데는 삽시간입니다. 예. 97년 외환 위기 때도요. 한 달 전까지 한국은 최우량 신용 등급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은 매우 아쉬운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도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견이 없다 말씀하시면서도 좀 결과적으로 워낙에 좀 작년보다 수치상으로 좀 뭐 그 하향되는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경제 관련된 부분을 혹시 뭐 지금 서로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부연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는 반박하실 말씀이다 한 말씀만 더 듣고 내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반박이라기보다도요. 네. 우리 경제는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높죠. 않아요. 네. 내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 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무역 거, 갈등이라든지 또 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일본의 보복 조치 같은 일본의 것도 보복 수 있죠. 조치라든지 예. 그런 거가 이제 갑자기 금년에 몰아닥치다 보니까 예.
우리 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옳으신 있다. 말씀인데 네.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했다. 금년 1년에. 그러니까 뭐 수출이 주로 70-80% GDP 성장률의 70-80%를 차지한 나라가 갑자기 수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축 사회로 가버린 더 과속화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팽창하던 그런 것에 익숙해진 우리 맞아요. 국민인데 네. 갑자기 이제 수축 사회가 오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불안해지고 어렵다 느껴지는 속도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수축사라고 하는 표현도 좀 쓰셨고요. 분명히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제 요즘에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뉴노멀 이래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많이 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방법이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는 우리 최 의원님 좀 추가 말씀이셨고 우리 김 의원님도 좀 추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물론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은 작년부터 사실 악화됐어요. 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전대미문의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 일본, 유럽 다 완전 고용 달성하고 호황을 이루었거든요. 다만 이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해서 국제 무역의 증가체가 좀 수축된 건 있지만 감소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제 무역의 축소뿐 아니라 더한 경제 외부 충격도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한국 경제가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해서 내부화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요소 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에 이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어떤 그 스프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계속 여러 부문의 경직성이 누적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동 부문, 그다음에 공공 부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혼란으로 빠져들어갈수록 우리는 방파제를 쌓고 지켜야 되는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키는 그 방파제가 매우 취약해져 있다. 세계 경제 혼란할수록 우리는 한국 경제를 지키는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좀 최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김 의원님도 동의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외적인 그런 큰 돌발 변수들이 올해는 좀 유난히 좀 컸었던 그러니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해긴 했는데요. 수치상으로 뭐 앞서 수출 관련된 그 표도 보셨겠습니다만 수출이 좀 뚝 떨어져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아직까지도 11월 달까지도 마이너스 14%대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 우리의 또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 얘기를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년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대통령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하고 혁신 동력 강화, 체질 개선, 미래 선제 대응, 포용 기반 확충 등 이런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일단 방향 얘기를 먼저 한 말씀 먼저 듣고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죠. 아까 이제 올해 경제와 관련돼서 방향은 뭐 두 분이 이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방향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경제 정책이나 고금농소를 막론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겠다는 목표에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지적드린 대로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의 차이. 그래서 이제 좌우가 있는 거고, 이제 시장 경제론자가 있는 거고, 국가주의론자가 있는 건데. 지금 뭐 간단한 좀 사소한 거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내년도 경제적이 보면 투자 100조 원을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이 발굴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직도 정부의 핵심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운용의 그 마음 상태가 있다. 발굴이라는 표현에서 투자는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미래 산업이 뭔지 기업인이나 시장보다 먼저 알겠어요. 오히려 기업인들이 뭐가 미래의 먹거리인지
자유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야 되고요. 이 100조 원도 이미 뭐 60조 원 정도는 이미 기업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생각 중인 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시장을 불신하는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렇다면 금년에 연장선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과 기업에게 맡겨라.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이나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리고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이런 좀 도구마에선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선 이렇게 총평을 드립니다. 이 100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그 내년 경제적 방향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이고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25조 원, 여기에 이제 신규 민자 사업 15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상으로는 100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대로 내년에 당장 어디서 100조 원을 갖다 이게 명확하게 수치가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방향 제시 또는 전망, 목표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00조 원 얘기를 먼저 말씀을 우리 김 의원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100조 원 얘기부터 먼저 좀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방향성 면에서 약간 좀 말씀드리면 자, 금년까지는 정부가 이 어떤 포용성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이었다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강도가 혁신 성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성장 쪽에 좀 더 방점 찍힌다 보시는 거군요. 뭐 내용은 뭐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조금 이제 변화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는 민주도로 가야 되는 건데 시장이 항상 100%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부 역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100조도 우리 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미 이제 기업이 발표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나 전체 국가에서 봤을 때 민간이 투자할 부분 또 공공 부분이 할 부분 다 합해 보니까 내년에 한 100조 정도의 신규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별 오해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100조 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뭐 사실 발굴이냐 또는 유치냐 뭐 이런 그 뒷부분 얘기보다 사실 시청자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조 원이라는 수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서요. 발굴이라는 의미는 사실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게 실제로 내년에 뭐 현실화된다 그러면 정말 성장률을 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올해 가장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 민간 어떤 부분의 활력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다는 부분들, 특히 투자가 위축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조 원이라는 수치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근본적으로 질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질.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민간이 일자리 문제 또는 성장 동력을 새로 키우는 문제 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문제를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올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어떤 점 때문에 좀 이렇게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전문적 분석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업인들, 경제단체 또는 현장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우선 작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설사 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쓰기를 주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늘어도 일자리가 안 느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람 쓰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의 형성에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100조를 그 중요한 숫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2.4% 성장을 전망을 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금년도 2019년도 초에 정부가 금년도 2.7%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처음에. 예. 그랬다 지금 보니까 2.0도 될까 말까예요. 맞아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2.4를 지금 얘기했다면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2.4든 2.0이든 GDP 성장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GDP가 국내 총 생산이에요. 예, 예. 생산이 늘지 않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에 생산 증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은 없다. 생산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올라가길 기대하겠는가. 예. 어떻게 재분배와 포용만 강조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예. 결국 저소득층 소득 안정시켜주면 소비 늘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성장 이론입니까? 단기 경기 부양책이지. 예.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야 가능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2.4%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 의원께서 어떻게 이제 김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분배에 치우친다 이제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과거에 큰 투자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대규모 그 파주에 LCD 단지 그 푼 것도 허가했죠. 참여정부. 지금 뭐 용인 지역에 하이닉스 몇십조 투자하는 것도 결국 이 정부가 이제 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책임을 맡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과거 어느 역대 정부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굵직굵직한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 정치 집단의 차이가 한쪽은 이제 성장에 좀 방점을 찍혀 있고 한쪽은 아무래도 좀 이제 분배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리고 분배라는 것도 파이가 커져야 분배가 예. 이루어진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규제 혁신 이거가 더욱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루어진다면 예. 아마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도 체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은 규제 얘기를 조금만 더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사실 규제 얘기는 뭐 예전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부 시절에도 늘 나오던 얘기고 뭐 진보 정부 때도 항상 나오던 얘기긴 한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 벌써 한 IMF 이후로 따지면 20년 내내 규제 얘기를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게 역대 정부에서 항상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도 여전히 지금도 IMF 이후 20년 지난 지금도 규제 얘기가 나온다. 시청자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저놈의 규제는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규제 문제는 예. 사실 DJ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에 발족이 그랬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역대 대통령께서 전부 다 이 규제의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규제를 혁파해야 되겠다고 예. 하시는데 안 되죠. 뒷받침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뒷받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가 느끼는 거는 이 정치권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다.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답답하고 우리 둘이서 국회에서 양산된 많은 이 규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 내 규제 영향 평가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자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결국은 20대 국회가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규제 혁파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대통령은 안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걸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사실은 뭐 최은열 의원님 모시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오래 했고요. 규제개혁에 관한 열정은 뭐 저도 뭐 최 의원님 하도 때 많이 배웠고 그런데요. 저는 그 학계에서도 이제 규제 경제학을 이제 강의하고 연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규제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 완화, 행정 쇄신, 규제 개혁, 혁파, 지금 이제 규제 혁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규제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규제는 그럼요. 필요하기에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세금입니다. 네. 감춰진 세금이에요. 규제를 준수하다 보면 어차피 돈 들고 시간 들어요. 그렇죠.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세금 없는 정부 상상할 수 없듯이 규제 없는 정부 없잖아요. 그러면 규제는 있을 필요도 또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요령은 뭐냐면요. 정치권에서는 저 예전부터 그랬지만 규제를 줄이는 게 규제 개혁으로 알아요. 풀어주는 걸로. 그게 아니고 예. 그럼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부작용이 적게
걷어가는 것도 요령이듯이 규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 예.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기업 부담 없이 달성하는 수단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저도 이제 20대 국회 최 의원님하고 와서 보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와의 상충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의원 입법으로 도입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불리한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규제는 이번은 20대 국회가 그러니까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대거든요. 2만 건이 넘어서. 그거야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일종의 의원 평가가 그렇게 돼서 예. 자꾸 하나 바꾼 것도 하나 입법으로 돼서 그런데 그런 건 좀 빼야 되겠지만 예. 지금 뭐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은 의원 발의 중에 4분의 1이 불량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불량 규제. 규제. 그래서 규제는 양보다 질이 문제고 그렇죠. 품질 관리고 그래서 최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의원 20대 국회 처음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 1호가 최 의원님도 도와주셨지만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때 발의하신 의원 중에 여야 의원들이 여러 분 계셔요. 예. 근데 지금 4년 돼가도록 아직도 운영위원회 그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는 선실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상징적인 얘기죠. 예. 그 입법의 형태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행정부 주도로 행정입법 위주였는데 행정부가 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을 하나와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하려면 반드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 관료들이 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을 통해서 하는 이제 의원 입법의 형태가 굉장히 양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한 숫자적으로 보면 한 100개 정도의 규제를 없앤다고 그러면 입법하는 과정에서 200개, 300개가 생겨버린 게 현실입니다. 예. 이 문제는 진짜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번에 이제 일본이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이거가 우리 잘만 극복하면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푸는데 굉장히 아마 나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번 일본의 그 경제 보복을 계기로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갈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거는 결국은 규제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7, 80년대 그런 사고에서 꼼짝 못하던 분들도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경제가 위기가 됐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막 규제 문제도 앞으로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요거는 꼭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규제 문제에 늘 관심이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짧게 한 말씀 현 정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 부처의 규제 장관들한테 규제 샌드박스 허가권을 줬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장관들이란 분들이 그동안 규제를 집행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미 저는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안타깝지만 지금 나타난 현실이 저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규제 샌드박스가 결국 규제권자한테 가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사실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권만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최은현 의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뭐 의원 입법이 됐든 정부 입법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 역설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게 또 사실이니까요. 예. 투자 얘기를 좀 하다가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로 좀 규제 말씀들 하셔서 규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 100조 원 투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투자 얘기를 이 정도 좀 정리하고 수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에서도 보셨지만 수출이 올해 참 좋지 않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좀 정부 전망도 그렇고 민간 사이드에서 나오는 전망도 그렇고 내년 2분기 내지 뭐 그러니까 한 상반기쯤 후반쯤에 가면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일단 수출 관련돼서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게 우리 수출이 좀 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부분들인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은열 의원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제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전통 제조업들, 철강,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이러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갑자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신흥공업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수출은 상당히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예. 여건상.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대체할 만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규제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 민간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 그 정책 방향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어떻게 할 건지. 예. 또 우리나라 수출은 지역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너무 높죠. 중국의 비중이 예. 너무 높고 네. 중국 범중국 관련된 부분 거의 뭐 30~40% 이상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다음에 예. 뭐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의 예. 이제 문제. 그래서 새로운 뭐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수출 지역도 또 다변화해야 되고 다각화하고 예. 예. 또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좀 더 호전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북방 경제도 예.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다변화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야 이 수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수출이 지역적으로 다변화돼야 되고 품목도 다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3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이었고요.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네. 그리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한때는 뭐 선진국에 치중돼 있다가 지금 상당히 개도국가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는 거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워낙 경쟁력이 있어서 비중이 커서 그렇지. 지금 앞에 스크린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품목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네. 사실은 별의별 거 다 수출합니다. 반도체가 전 좀 세계에. 유난히 좀 비중이 많아서 커서 그런 그렇게 뿐이죠. 보일 뿐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의 수출 전망을 지금 그 정부 발표표를 보면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가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할 때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듯이 리스크가 좀 있는 전망이고요.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도 안 좋을 거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자본집약적인 중후장대형 제조업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다 알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세계 경제의 판도는 지식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예. 그런 그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빨리 전환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 중에 구조 개혁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60, 70년대에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수출로 하다가 7, 80년대에 중화공업으로 성공적으로 이게 일종의 그 모범 사례인데 우리가 그때 그 모델로 이제 2010년에서 2020년, 30년대에 한국 경제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조선 자동차 철강으로 언제까지 가겠어요? 한 10년이나 20년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철강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나 신산업 경제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 있어요. 예를 들면 BMW가 택시 회사를 인수했어요. 왜? 앞으로 택시는 무인 자동차로 간다. 이런 연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택시를 인수한다? 난리 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타다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 애로가 있다. 예,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는 뭐 사실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 타다 논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마 시청자나 국민들께서 조금 그 의아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3법은 왜 또 통과가 안 되니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뭐 정치권에만 문제냐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게 정치권이 됐든 민간에서의 논란이 됐든 간에 이게 계속해서 막혀 있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그런 한계를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새로운 돌파구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 대응을 하느냐. 또 하나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부분인데요.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사실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지금 이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선도형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업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산업화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그 어떤 규제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쌓이는 분들의 저항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의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절박하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3법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이제 타다 문제가 왔을 때 예. 저도 좀 답답한 게 기술의 진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피해 보는 섹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피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거냐? 그거는 정부가 노력해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그렇죠. 혜택을 보는 섹터들이 뭐 기금을 마련해서 보완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윈윈하는 정책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점차 우리 경제 주체들이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좀 더디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방향은 잘 가고 있다. 네. 이라고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다 알아요. 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상당히 그 인식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최 의원님 모시고 정무위원회에 같이 있고 정무위원회가 바로 이제 신용정보법이라든가 P2P법 핀테크 이제 주무 상임위원회인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글쎄요, 저는 꼭 여기서 뭐 정당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한국당은 항상 빅데이터나 AI나 서비스 산업 발전이나 ICT 융합에 대해서 항상 더 전향적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 속기록이나 기록을 보면 나와요. 근데 민주당도 최 의원님이나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전향적이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또는 현 정부 여당의 외곽에 있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의 압력과 저항을 넘어야 되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부 여당의 우호 세력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100m 가자고 그랬어요. 빅데이터 하자고 그랬어요. 예. 데이터 3법 하자고 그랬어요. 애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렇게 조정을 잘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극적이었고 저희가 이제 항상 저 협의 과정에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해서 데이터 3법은 정무위원회 떠났고요. 예. 법사위도 떠났고요. 이제 본회의만 남아나고 있습니다. 표결만 하면 되는 거죠? 표결만 하면 되는 그러면은 상태라고 할수 표결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 뭐 두 분이 국회에 100% 계시니까 예요. 넘는 통과될 가능성은 많은데 이제 참 우리가 경험하지만 국회 그 입법하는 절차를 보면 특히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 의결 방법이 만장일치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해 버리면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 한 의원님이 이런 그렇게 문제, 했었죠. 예.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힌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김 의원께서 이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당내 일부 의원님들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바뀐 건 이분들이 이제 토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자기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다행히 보니까 의결할 때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표결까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도 이제 지금 최근에 정국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뭐 한꺼번에 민생 법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너무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얘기도 그렇고요, 수출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와 다 연결이 좀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또 저희가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전체적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분명히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뭐 심지어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3,000명 늘어나가지고 큰일 나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대략 한 20만 명 이상 정도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1월 뭐 40만 넘은 적도 두 번이나 있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물론 이제 기저효과 영향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또 감안을 해야 될 거긴 합니다. 일자리 문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비판은 정부의 일자리는 주로 이제 정부 돈에, 그러니까 세금에 의한 일자리고 그 일자리가 대부분 노인들한테 몰려 있다 이런 지적들을 오래전 받았거든요. 내년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특히 40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뭘까요? 가장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50대 일자리 문제에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얘기는 우리 김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분석 보도가 됐죠. 41만 명 또 12월 달에는 33만 명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일자리의 90% 이상이 10월 달의 경우에는 41만 9천 명 늘었는데 41만 7천 명이 60대 이상의 단기 알바형 일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자리로 보느냐. 사실은 이제 노동 통계의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만 돈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상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노인 취로 대책이죠.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먹는 일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죠. 건강한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일자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취로형 복지제도형 일자리 60세 이상의 41만 7천 명을 빼면 또 3천 명 이내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저 그래프에도 지금도 나와 있지만 30, 40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 30, 40대의 또 상당수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제조업 위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이 통계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저는 40대 일자리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또 60대 일자리처럼 돈으로 사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더 독이 될 것이다. 40대 일자리만큼은 60대 일자리 창출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제조업 말씀을 하셔서 40대 일자리와 가장 밀접한 게 업종으로 따지면 제조업하고 또 하나는 또 자영업이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대 일자리가 좀 더 건강한 일자리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제조업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 문제 이 두 문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40대 일자리도 만든답시고 세금을 먹는 일자리는 절대로 안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거리가 많아야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 이유는 일거리가 늘어도 고용주들이 그게 포장마차 주인이든 식당 주인이든 대기업이든 사람 쓰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일자리 근로 시간을 늘리는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근로 시간의 소액의 최장인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일거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고용주들이 마음껏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 일본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풀타임 잡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건강한 일자리하고의 상관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요. 일의 선호가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를 보니까 완전 고용에 접근하면 임금 올리지 말래도 올라가고 비정규직 쓰지 말라 그래도 정규직 알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라는 데가 많은데 너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그 회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의 선호가 지금같이 불경기에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강제로 정규직 전환 52시간 임금 인상 해놓으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일의 선호가 우선은 일자리의 양에서 완전 고용에 근접하면 일자리의 질은 예외 없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게 이제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의 차이 같아요. 사실은 제일 큰 게 아마 일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신규 일자리가 33만 개 늘었다 이렇게 해야 내용을 보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대 일자리가 한 50만 개 늘고 40, 50대 일자리는 17만 개 줄어서 33만 개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일자리가 많이 느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지금 구조조정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전통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고. 그럼 이 이제 새로운 30, 40대 일자리는 새로운 어떤 창업을 활성화한다든지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다음에 60대 일자리도 그럼 반드시 나쁜 거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이제
취약한 일자리지만 그걸 통해서 소득이 뭐 30만 원, 40만 원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한 하면 30, 40대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예. 60대 이 일찍 우리나라는 이제 일찍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 어차피 우리는 정년 예. 연장으로 가야 되지 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예. 평균 수명이 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년 연장법을 지난 19대 통과시킬 때 여기 임금 피크제 같은 거 동시에 법제화를 했으면 이런 그렇죠. 문제가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정년 연장만 법으로 해놓고 임금 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까 줄어든 대신에 젊은이들이 일자리는 안 생기는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정치권이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이런 제도 보완을 해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 특히 40대 일자리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 더 김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창업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내놓은 40대 일자리의 대안이 뭐 100% 정부가 생각하던 뭐 일테면 그런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 방향에 내놓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이제 일단은 뭐 볼 수는 있는데 창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또 지난 네. 2015년 전후죠. 그때도 그 제조업체들 구조조정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상당수가 또 자영업으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치킨집이니 이런 쪽으로 오면서 이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규모가. 결국 다시 그런 부분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 재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창업이 활성화돼야죠. 근데 창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창업을 하더라도 그게 항상 5년, 10년 간다는 보장도 없고 다 아시잖아요. 중소자영업의 상당 부분은 뭐 3년을 못 넘기고 폐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업을 장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또 40대를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같은 게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다른 왜곡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서 근본적으로 좀 가자. 즉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크든 작든 하다못해 식당 주인이라도 사람 쓰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그거는 놔두고 이렇게 특정한 나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한 정책은 저는 보다 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창업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벤처붐도 보니까 거품으로 끝났고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40대 일자리는 우리 김 의원이 걱정하신 대로 또 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뭐 파트타임 일자리 늘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런 같은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뜻도 비슷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수출, 일자리, 투자 이렇게 몇 가지 뭐 다는 아닙니다. 몇 가지 이렇게 섹터별로 내년도 경제 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얘기로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 우리의 이제 경제 사이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의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에서 5.2%였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19년, 2020년 요때가 좀 2.5에서 2.6%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게 간단히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야별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이를테면 이제 다시 3%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려면 어떤 게 필요할 거냐? 종합적인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을 나눠봤는데요. 잠재 성장률을 이제 내려가는 거를 이제 뭐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노동 부분, 또 자본 부분, 뭐 토지라든지 또 기술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의 혁신을 통해서 높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노동 부분은 우리 이제 김 의원님이 자꾸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처음에 제정된 1950년대 초입니다. 네. 그런 노동관계법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져 있죠. 오고 있기 예.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관계 개혁법을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건 예. 결국 이제 노동 개혁 부분이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높여야 게 되겠죠. 큰 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의 효율성 그 부분도 이제 과거에 우리 주로 이제 은행들이 기업의 그 대출 내용을 보면은 한 60-70%가 기업 대출이고 한 20-30%가 가계 대출이 지금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예. 가계 대출 부분이 거의 한 60% 이상이 맞습니다. 되고 기업 부분 30-40%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기업의 뭐 대출이라든지 자본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금융 혁신을 통해서 마련할 거냐 이것도 이제 금융 혁신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부분도 기술의 정말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네. 잠재 성장률이 옛날처럼 5 내지 6%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거고 어렵죠. 3% 정도라도 높이려면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대로는 당연히 3%는 뭐 고사하고 1%로 떨어지는 것도 뭐 시간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문제는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저하하기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맞습니다. 가시화됐는데 사실은 그 저 자료를 보면요 1988년에 9%였어요. 그때는 7% 성장을 해도 불경기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5%대 추세적으로 이거는 뭐 정권에 무관하게 계속 하강 추세였던 거는 뭐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권의 책임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저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10년 내에 저게 영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바로 이제 성장 엔진이 죽는다.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면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엔진이 꺼지면은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아무리 풀어도 경제가 앞으로 안 나가요. 엔진이 꺼졌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근데 최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경제학계에서 이미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번듯한 경제연구소의 성장 잠재력 결정 변수에 관한 연구 다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노동 투입량이 늘어야 되고 자본 투입량이 늘어야 되고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함께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되느냐 세 가지 변수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지금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 자본 투입 감소하고 있고요.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거는 인구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거죠.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예요. 근데 선진국은 대개 7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유연성,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은 결국 기업들이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게 해주면 올라가요. 문제는 노동이 늘고 자본이 늘어도 비효율적인 데 투입되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서 예. 국가의 생산성, 즉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사람과 자본이 몰려야 돼요.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 경공업 신발이나 스웨터 팔다가 조선 자동차로 왔다가 이제 우리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순조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난제인데 우리가 불치병은 아니에요. 난치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고쳐야 되고 개방과 경쟁, 기업 환경 예.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이것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처방입니다. 예. 뭐 혹시 더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 같은 고성장, 고도 성장은 이제 하기 어려운 어렵다라는 상황이다. 걸.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도 뭐 6% 성장이 이제 5%로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지만 예. 국제 경제학자들도 뭐 6% 깨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거는 이제 중국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성장의 이런 수축된 경제 상황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고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 나쁜 표현을 환상 이런 건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예. 줄어들 그렇겠죠.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지만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규제도 원인이 있지만 예. 사실은 생산하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요가 조금 예, 약한 수요가 거죠. 약화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 투자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못하는 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요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네. 부분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크다는 그렇죠. 정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요 부문별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는 데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뭐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수출이냐 뭐 소비냐 투자냐 이렇게 특정 한 섹터만 가지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위기 상태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좀 종합적인 어려움이 좀 처해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세 분 다 두 분 다 좀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때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방향성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일종의 좀 솔루션이죠. 해법은 뭔지 이분 말씀을 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1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법을 좀 갖고 계시다면. 이제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런 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거냐. 이건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그렇죠. 부분이고 예. 또 기업 부분은 시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데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별 규제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선진국형 규제는 아닙니다. 선진국형 규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한테 자유를 주는 포괄적 규제를 하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식이. 예.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으로 가서 기업에 무한한 자유를 주되 법과 원칙을 어기면 기업이 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하나의 규제 체계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활력도 좀 끌어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해법을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도 김 의원님 해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거 구조적인 문제고 단기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하려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와서 현저하게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공공부문 이의 비효율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예. 경제 성장은 GDP 생산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고 정부만이 전지전능하고 공정하다라는 어떤 그 도그마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를 더 주고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라. 그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대로 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예, 말씀하시죠. 짧게.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단어만 포용. 네.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 효과가 또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두 분의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한 2분 정도 좀 남겼는데요. 두 분이 이제 사실 초선의원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제통,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또 이분들이 20대 국회 또 초선 처음으로 정치권에 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가 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20대 국회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여의도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지난 4년 동안을 짧게 한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건 우리 김 의원님이 후배시니까 먼저 네. 말씀하시죠. 시작은 여당으로 해서 야당으로 끝납니다. 상당히 그 굴곡이 많았던 20대 국회고요. 그러네요.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모습도 국민들에겐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잘 압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들어와 가지고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의 접합점에서 많은 그 좌절 또는 무력감도 느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기여했다는 보람도 느끼면서 하여튼 뭐 4년 동안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모두 발언할 때도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끝에서도 아쉽다는 많이 표현을 클로징을 아쉽습니다. 하시는군요. 예. 숨이 쌍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 저희들은 학교에 있다 국회에 와서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었는데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역시요. 예, 예. 그런 4년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여야가 서로 더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다음엔 누가 더 잘했느냐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그렇죠. 국가가 앞으로 갈 텐데 우리 정치권은 보면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네. 누가 덜 못했느냐 가지고 선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 파지티브 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하고 있다. 너무 아쉬워서 이런 정치 풍토가 하루빨리 바뀌어서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장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21대 또 하시는 겁니까? 그건 운명이지. 김 의원님도 21대 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당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두 분과 함께 올해 경제 그리고 내년 경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가졌죠. 오늘은 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또 갔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정상에 모여서 좀 복잡해지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반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해서 잠시 후에 이호령 박사와 함께 외교안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고리로 수출 규제를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또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国と国との約束は守ってもら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対して日本の考え方をしっかりと伝え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이에 따라 오늘 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느 수준까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상회담 직전엔 외교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마지막까지 의제를 조율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해 북미 양자 간 비핵화 협상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오늘 외교안보 이슈를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중 정상회담 얘기가 이제 어제 먼저 있었으니까 이 얘기부터 네. 먼저 좀 해보죠. 네. 역시 북한 관련된 얘기가 핵심 의제였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이 북한 문제 관련 얘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북미 대화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든 이 기회가 결렬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북미 관계의 문제를 두고 주변 국가들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북중 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이 북한에게 그동안 영향을 미쳐왔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좀 전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밖에서는 뭔가 중국의 역할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쨌든 나옵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할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중국의 역할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까 싶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는 하지만 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얼마만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중국 역시 북한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갖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지금 22일 날 노동자를 전부 다 송환을 시켜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이행을 하고 맞아요. 있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상황인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나름 북한에게 일정 정도의 여진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와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중국이 그 전에 북중 관계를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그동안 다들 자제를 시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행동을 다 자발적으로 해왔단 말인 예.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중국이 그렇게 입김을 취한 거에 대해서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을 전제를 해봤을 때, 과거의 상황을 그렇죠. 봤을 때. 북한의 지금 새로운 길과 관련돼서 차근차근 행동을 밟아온 것들을 봐도 중국이 어떠한 영향을 새로운 길과 관련돼서 새로운 길을 그만 가고 지금까지의 북미 관계를 2018년 때부터 해왔던 거를 이거와 관련돼서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예. 새로운 길을 틀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북한이 지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 하에서의 나름 북한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옵션에 과연 변화가 갈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네. 때 그리고 그러한 북한이 A안, B안, C안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예. 궁극적으로 그런 행동,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예. 변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북한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의 변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질문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미칠 영향은 지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 그럼 거꾸로 이번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한 이제 그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시켜서 좀 여쭤보면, 그러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거에 이제 주체는 결국 미국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중러가 이런 어떤 그 제재 해제안을 내고 이러는 부분들이 미국한테 영향을 그럼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 결의안 이제 완화시키자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바로 국무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뭐 그렇게 얘기를 것이다라고 하고 했는데. 명확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모종의 딜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관련돼서 삼자가. 그렇죠.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한테 줄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를 합의를 받고 그거를 미국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면 예. 그 부분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말이 나온 영변 말고 지금 김정은 머리에는 오로지 영변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외 거에 대해서는 네. 딜을 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인 알파에 거잖아요.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가 충분히 미국에게 그 부분을 제재 완화 결의안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과 있느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문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제재 완화 결의안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하나만큼 이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할 때 했던 내용 중에서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아직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 대북 제재 해제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중러의 대북 제재 해제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는 듯한 어떤 해석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언론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뭔가 이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중러의 입장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제재 해제안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철도 도로 연결 인프라 부분에 맞아요.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크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요 인프라와 맞아요. 관련된 예. 협력된 분야를 이야기한 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그 부분을 하나에 같이 넣어준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마치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그 원칙적인 입장을 맞아요.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는 자칫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그래서. 오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중로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앞서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 여지가 또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쪽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전원회의는 아직 확정됐다는 아직,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우리 저 박사님도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가 좀 먼저 열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북한이 또 CNN 보도긴 합니다만 장거리 미사일 생산 관련된 뭐 공장을 확장했다라든가 뭐 그 사진 찍은 네.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북한의 움직임들이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또는 북한의 뭐 새로운 길 이게 자꾸 이제 강경 노선 쪽이랑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네네. 전원회의도 안 열렸고 네네. 새로운 길에 대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든 북측에서든 뭔가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구구한데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2018년에 물론 대화의 길에 나왔지만 예. 보면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뭐 그러한 공장의 증축의 문제라든지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군사 배치의 문제라든지 예. 군대 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크게는 북한의 국방에서의 자위력을 강화하자라는 그 노선은 계속해서 발전돼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내부적인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굳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메시지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의 모멘텀 부분, 그다음 어떻게 하면 북미 간의 협상이 빨리 진행이 돼서 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는 이 부분만 봤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양쪽을 같이 진행을 시켜왔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그 13번에 이르는 그러한 도발과 관련된 단거리 것도 발사체. 그렇죠. 예. 자위적 국방력 강화였고 그러한 부분이 기존에 노후화된 스쿼드를 배치를 한다라든지 이번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확대가 됐죠. 그렇죠. 기존에는 300mm에서 400mm, 그러니까, 600mm까지가 예. 나온다면 부대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길에도 바로 이 분야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자위력 거예요. 강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방에서의 자위력 강화와 관련돼서 또 하나가 핵과 미사일 부분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난 2년간 그냥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발전이 있었고 이번에서도 그 중대 시험을 2번을 한 그런 엔진 능력의 네. 그런 강화도 네. 국방에서의 자위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북한의 그러한 새로운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원회의와 관련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북미 간의 그런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동안 취해왔던 국방에서의 자위력 강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예. 그중에서 보다 쇼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도발,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위성 도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수위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번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 부분에서의 총 노력 공세를 하겠다라고 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의 한쪽 부분을 강조했던 거를 아니다. 이제는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 부분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착 상태가 그렇죠. 지속이 된다면 그 7차 전원회의를 통해서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게 핵 문제가 그렇죠.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8년 4월에 그러한 논의를 중단을 시키고 다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예. 길은 우리가 항구적인 전략 노선을 취했던 거를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니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북한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에서의 자위력 강화 네. 부분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당장 크리스마스인데 전원회의는 아직 안 열렸고 또 전원회의는 또 언제 열린다는 얘기도 아직 사실 나온 게 없고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긴장도가 만약에 25일까 내일까지 전원회의가 안 열린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긴장도는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라고도 해석이 됐을 수가 있고요. 이미 그렇죠. 저기 벌써 중대 시험을 2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군사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배치의 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시그널을 통해서 보여줬는 그러니까 눈에 거고요. 보이는 뭐 어떤 비주얼적인 그렇죠. 게 아니고 이러한 예. 선언을 통해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후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크리스마스 선물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자꾸 이제 미사일 발사 이런 모습들이 나가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ICBM 발사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전원회의가 일단 언제 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쪽으로 얘기를 좀 주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15개월 만에 만난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좀 이제 약간 정상회담 하는 게 15개월 만이니까 좀 그 사이 뭐 안 만난 건 아니긴 한데 뭐 악수만 잠깐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그냥 지나쳐가거나 이러기만 해서 상당히 좀 두 나라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고 일단은 질문을 2개로 나눠서 드릴 텐데 하나는 혹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역할 혹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지요? 한반도 문제에서의 그 일본의 역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역할한다면 이제 북일 간의 관계 개선 부분이 문제.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좀 위기 상황과 관련돼서 좀 캄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만약 북일 간의 대화가 열린다면 예. 거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간접 통로도 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간접 통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의 채널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 그렇죠. 중로 얘기도 있고 뭐 하지만 네네.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 정상화 쪽에 또 경제 지원 이런 쪽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아직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임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그런 건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고 계신 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와의 이제 현안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 사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이거는 누구도 답을 명확하게 내놓기가 힘든 문제이기도 하고 문희상 안이 사실 입법까지 되긴 했지만 이게 양쪽에서 좀 이렇게 그다지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기도 했고 일본과의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싶네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또 풀어야 될 맞는 문제이기도 얘기입니다. 하고요. 그죠? 네. 근데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도 일단은 좀 일본이 시그널을 보내줬죠. 예. 좀 몇 개를 풀어주고 예. 이번에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러 오기 전에 또 아베 총리가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약속은 지켜야 반드시 또 지켜야 된다라는 또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멘트를 갖고 다시 만났을 경우 또다시 평행선을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일본에서도 지금 관광객이 거의 뭐 90%가 감소가 돼서 지방 경제에서의 관광 수익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그런 줄었다고 그런 그러더군요. 측면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인적 교류, 한일 간의 인적 교류를 다시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교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데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진핑 주석한테 한 그 맹자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예. 인용한 걸 보면은 뭡니까 그 천의보다는 지리가 중요하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화합. 사람들 그렇죠. 간의 화합이 중요한 그러니까 중국 한중 간에도 예. 사람들 간의 교류 협력 부분이 중요한 거고 한일 간에도 그 사람들끼리 화해와 협력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예. 보다 화해 모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에서는 기대치는 일단 조금 낮춰야 되겠군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몇 분 질문 한두 개로 할 문제는 또 아니어서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엔 산업, 노동, 공공부문의 혁신, 그다음에 인구구조 대응, 그리고 생산성 제고, 규제 혁신, 사회적 자본 육성 등의 내용으로 하는 특별 중점 관리 과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던 내용도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잘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반토막이 났을까요? 결국 방향을 몰랐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실천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행이 반복된다면 저출산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Thank you.